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집값이 폭락하자 주민들이 계약서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상하이 취업센터에는 명문대 졸업생들이 6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전의 산업단지에서는 주문이 끊기며 수십 개 공장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 장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의 진짜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80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의 1인당 GDP는 2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됐죠. 당시 중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성장의 엔진은 단순했습니다. 투자였죠. 끝없는 투자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공항을 짓고 도시 전체를 세웠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투자율은 GDP의 45에서 48%에 달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였죠.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1300km를 4시간 반 만에 주행합니다. 프랑스의 TGV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중국은 달랐습니다. 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적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성장을 이어갔죠. 당시 중국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세계가 침체에 빠졌지만 중국만큼은 연평균 8에서 10% 성장을 유지했죠. 문제는 이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투자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1위안을 투자하면 GDP가 0.4위안 늘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0.15위안밖에 늘지 않습니다. 같은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고 고속도로 총연장도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더 이상 도로를 깔아도 경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투자가 부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약 250%였고 IMF와 IIF 자료를 보면 2023에서 2024년에는 290%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못지않은 부채 비율이지만 중국은 아직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13,0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36,000달러, 일본 4만 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중진국 수준이죠. 부자가 되기도 전에 빚부터 잔뜩 짊어진 셈입니다. 이 부채는 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가계입니다. 중앙정부 부채는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 당장 위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세금 징수 능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다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지방정부 부채만 GDP의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LGFV라는 지방정부 산하 금융회사들의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GDP의 155%에 달한다는 게 국제금융협회의 추정입니다. LGFV가 정확히 뭘까요?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빌의 약자로 지방정부 금융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법률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쓴 것이죠.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국유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100% 통제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들이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놓고 컨벤션 센터를 짓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방정부가 빚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죠. 2025년 기준 중국 전역에는 약 3,000개의 LGFV가 존재하며 추정 부채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0조 위안 안팎, 달러로 환산하면 8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GDP 약 1.7조 달러의 약 10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건설한 프로젝트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LGFV가 건설한 고속도로는 하루 통행량이 계획의 10%도 안 됩니다. 통행료 수입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죠. 충칭의 한 컨벤션 센터는 연간 3번에서 4번 행사만 열립니다. 나머지 360일은 텅 비어 있죠. 2023년부터 각지에서 LGFV 채무 불이행 사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이저우성의 한 LGFV는 직원 급여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2024년에는 텐진, 충칭, 랴오닝 등 주요 지역의 LGFV들이 줄줄이 재정난을 호소했죠. 왜 지방정부들은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했을까요? 답은 중국 특유의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 세금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로 올라가지만 실제 지출 책임의 85%는 지방이 집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인프라 관리 모두 지방정부 몫이죠. 돈은 중앙에 가고 쓸 곳은 지방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유입니다. 개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고 사용권만 살 수 있죠. 지방정부는 이 땅을 개발업체에 70년 또는 99년 사용권으로 팝니다. 이 토지 사용권 판매 수익이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절정기에는 지방정부 수입의 60에서 70%가 토지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광저우나 항저우 같은 부유한 도시는 한 해의 토지 판매로만 100억 달러 넘게 벌어들였죠.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뜨거워야 합니다. 개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사주어야 하고, 그러려면 집값이 계속 올라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야 합니다. 지방정부들은 이를 위해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강화 순환이 작동한 것이죠.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강제로 낮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면 안 되며 단기 부채를 충당할 현금이 충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위험 수준까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같은 해 에버그란데가 3천억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였죠. 에버그란데는 전국에 1,3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완성 아파트에 돈을 낸 사람만 150만 명이 넘었죠. 이후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 선저우 디산 등 건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절반 이상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2025년 초까지 이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취약했을까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자재, 금융, 중개, 가구, 가전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산업을 합친 수치죠. 미국이나 유럽이 12에서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핵심이었고 노후 대비 수단이었으며 자녀의 결혼과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였습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2%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35%, 일본이 40%인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인 편중이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의 아파트 가격은 15배 올랐습니다. 연평균 14%씩 오른 셈입니다. 베이징 중심부의 평당 가격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중국 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올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 수요는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은 평균 22% 하락했습니다. 선전이나 광저우 같은 1선 도시는 30% 이상 떨어진 곳도 많았죠. 2025년 1분기 현재도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거래량 급감입니다. 2024년 중국 전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2024년 중국 전체 토지 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주요 수입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출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공무원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 위기는 소비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의 가치가 급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디플레이션입니다. 2023년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내내 물가는 0% 근처를 오르내렸고 2025년 들어서도 0% 안팎의 매우 낮은 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더 심각합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째 마이너스 상태죠. 디플레이션이 왜 위험할까요? 물건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년에 물건이 더 싸질 거라면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떨어지며 고용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는 더 위축되고 이는 다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1990년대에 일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죠. 청년 실업이 특히 심각합니다. 2023년 중반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1.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너무 충격적인 수치였던 탓에 중국 정부는 한동안 이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측정 방식으로 다시 발표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15에서 20% 수준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대학 진학률을 급격히 높였습니다. 현재 60%가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갑니다. 매년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죠.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국가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은 77대 1이었습니다. 일부 인기 부서는 3000대 1을 넘었죠. 국세청의 한자리에 무려 7000명이 넘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눕는다는 뜻의 탕핑족이 되거나 배달 라이더로 내몰립니다. 칭화대를 나온 젊은이가 배달 일을 한다는 게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한국의 서울대를 나와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중국의 민간 투자 증가율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2024년 하반기 중국의 자동차 가격은 평균 18% 하락했고 가전제품 가격은 12%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3.1%까지 내렸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그럼에도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금리를 낮춰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소비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과 매우 닮았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디플레이션, 고령화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엄습하는 상황은 일본과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는 일본은 이미 1인당 GDP 4만 달러의 부유한 선진국이었지만 중국은 아직 1만 3천 달러의 중진국이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그렇다고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전기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산 전기차는 저가 제품의 대명사였습니다. 품질이 떨어지고 주행거리가 짧았죠. 2025년 현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YD는 전동화 차량 BEV, PHEV 판매 기준으로 테슬라를 앞지르며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기에서 테슬라를 제치며 1위를 차지했고 2025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더 압도적입니다. CATL과 BYD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기술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이고 차세대 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죠. CATL은 2023년 실험실 기준으로 500Wh/kg 밀도를 달성한 차세대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으며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2%를 생산합니다.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전체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롱지, 징코솔라, 트리나솔라 같은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드론 시장은 어떨까요? DJI는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중국 제품을 따라잡을 기업이 없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중국의 약점이라고들 합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최신 EUV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SMAC는 EUV 없이 DUV만으로 제한적 수준의 7나노급 공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칩이 바로 이 7나노 칩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2025년까지 중국 정부와 민간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1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한화로 18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중국은 제조업 자동화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4년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약 절반 50% 내외를 중국이 차지하며 자동화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인건비가 오르면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지만 대신 첨단 자동화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중국이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저임금 제조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넘어가려는 아주 고통스러운 전환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10년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붕괴 시나리오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고 은행들이 연쇄 부실화되며 지방정부들이 파산하고 대규모 실업과 사회 불안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금융 시스템에 직접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외환 보유고도 3.2조 달러로 충분합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 시나리오는 완전한 붕괴는 피하지만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1-20년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경제는 연간 2-3%씩 조금씩 성장하지만 과거의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가 되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지 않으며 소비는 계속 위축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적 전환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중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업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성공하는 것이죠.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은 아마도 이 세 가지의 혼합일 것입니다. 완전한 붕괴는 피하지만 빠른 회복도 어렵고 일정 기간 저성장을 겪으면서 서서히 구조를 전환해 나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왜 한국에 중요할까요?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비중은 2024년 기준 대략 20% 안팎으로 2025년에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300억 달러 수준이죠.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한국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가 중국으로 향하는 구조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이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반도체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2억 7천만에서 2024년 2억 5천만 대로 줄었고 2025년의 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SNIC 같은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산 반도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로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21% 수준이며 2025년에도 큰 변화 없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CATL은 17%에서 37%로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렸죠.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BOE, CSOT 같은 중국 업체들은 이미 LCD에서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LCD 패널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62%에 달합니다. OLED에서도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죠. BOE는 이미 플렉서블 OLED에서 기술적으로 삼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전성기의 5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연간 180만 대를 팔았는데 2024년에는 100만 대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한편 중국 시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BYD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에서 BYD는 12만 대를 팔았습니다. 2023년에 3만 대에서 4배 증가한 수치죠.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업은 한국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한국 조선업은 2024년 약 420달러 수주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의 점유율은 약 35%까지 상승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54%를 차지합니다. 2024년 중국은 10억 톤이 넘는 철강을 생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과잉 생산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철강 수출은 1억 톤을 넘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2024년 실적이 둔화됐고 2025년에도 동일한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출 시장을 중국 하나에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을 한 나라에 의존하는 구조는 분명 리스크입니다. 한국의 인도 수출 비중은 2024년 약 4.8% 수준이며 2025년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가 연평균 7% 성장하는 걸 고려하면 확대 여지가 큽니다. 현재 인도의 1인 GDP는 2,8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초반이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의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2024년 약 620억 달러 수준이며 2025년에도 주요 교역국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기회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탈석유 경제로 전환하면서 인프라와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를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GDP의 5%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약 5%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이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신약, AI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중국이 돈으로 따라잡기 힘든 기술 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GAA 공정, SK하이닉스의 HBMCG,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저임금 제조업에서 물러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이동하는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의 삼성 공장은 전 세계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합니다.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DP의 43%입니다. OECD 평균 29%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를 완충할 수 있는 건 강한 내수입니다. 지정학적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균형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명확한 원칙을 세우되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되 일반 제품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시기입니다. 2025년 현재 중국 경제는 분명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등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그렇다고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14억 인구, 세계 최대 제조 능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중국은 아마도 저성장과 구조조정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혼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완전한 붕괴도 빠른 회복도 아닌 길고 고통스러운 조정의 시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중국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높이되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균형 잡기지만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이 덜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통하던 방식만 붙잡고 있어서는 이 기회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한국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한국은 이 변화를 위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기회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